백만송이의 장미라는 노래 알죠? 장미 백만송이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뭐 사실은 모르겠는데 노래 가사에 의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돼가 있죠. 꽃도 잘 갖다 드려야 됩니다. 장미 한 송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가지고 함께 이렇게 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림 가나나 화가가 있는 그림 없는 그림 다 팔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한테 백만송이나 갖다 줬는데 지금도 뭐 백만송이가 작은 건 아닌데 그 엄청난 꽃이죠. 그래서 왜 똑같은 꽃인데 한 사람은 백만송이로서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한 송이 꽃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살 수 있었을까? 이거는 불교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연기예요. 연기. 서로의 관계. 그렇게 해서 관계가 성숙되고 무르익었을 때는 꽃 한 송이만 해도 충분하게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 아유, 그 꽃 한 송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랑은 장미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고생은 그 다음 문제고. 그런 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불교의 시작도 뭡니까? 꽃이죠. 그것도 꽃 한 송이입니다. 장미꽃은 아니고요. 연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부처님이 꽃을 하나 딱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고, 뭐지? 가섭존자 혼자서 빙글에 웃었다. 염화 미소잖아요. 선불교의 출발을 여기다 둡니다. 선종의 출발은 뭐? 부처님의 염화 미소를 통해서 이심전심한 것. 이게 이제 선종의 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선종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보다 보면 이제 달마 대사가 초조고요. 부처님부터 계산하면 28번째니까 28조가 되고요. 그 달마 대사를 갖다가 초조로 할 때 5번째 나오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두법용이라고 하는 선사가 계십니다. 선생님이 이제 참선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참선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신심이 나죠. 거룩해 보이죠. 야, 멋있다. 애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찍어서 올려야지. 그러니까 그 우도보병 스님이 참선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고 새가 뿅 갑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예쁜 꽃 다 끝까지 물어다가 스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 안에도 염화 미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경전하는 유명한 이제 이건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리불하고 이제 유마 거사의 방에서 이제 많은 보살들이 법문을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야, 법문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뭐 찬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막 치잖아요. 신랑 신부가 이제 입장합니다. 뭐 합니까? 뭐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 꽃을 뿌리죠. 꽃을 뿌리는 것이 굉장한 상대방에 대한 찬탄인 동시에 그 사람을 갖다가 최고로 칭찬하고 존경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과 제가의 거사보살들과 많은 또 대성보살들이 같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천녀가 뭘 하느냐? 꽃을 뿌립니다. 그래서 경전 안에 꽃 뿌리는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그랬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리불 존자한테 천녀가 뿌린 꽃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율장에는요, 꽃으로 몸을 장식하지 말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뭐 행사장 가서 꽃 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예, 뭐 달아주세요 하고 이제, 다른 분은 또 뭐 정성을 다해서 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식장에 들어가는데, 그, 젊었을 때는 꼭, 뭐 내가 뭐 큰 율사는 아니지만 꼭 그거 달지 마세요 하고 이제 안 받았습니다. 왜? 꽃을 몸에다가 붙여서 자기 몸을 장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장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여기 이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 꽃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빨리 떼야지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떼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몸에 붙었거나 붙지 않았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보살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천녀가 내린 꽃이 붙었다가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법문을 하죠. 사리불은 꽃이라고 하는, 꽃을 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조항에 걸려가지고,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선종은 법에 대한 집착까지도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선종입니다. 그래서 교종 불교하고는 전혀 털이 다르죠. 그래서 선종을 갖다 이야기할 때 새로운 종교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운동을 이야기할 때 초기에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그 불교, 그 뭐 초기불교, 그 다음에 뭐 상자불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라문교가 상당히 교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종교입니다. 바라문교는 선발주자고요. 바라문교는 문헌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론도 탄탄하고요. 그게 이제 불교가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불교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라문교라고 하는 그 종교와 불교의 위상을 갖다가 같이 올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론적이죠.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런 것부터 번뇌가 몇 가지인가, 뭐 하여튼 아비달마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또 젊은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가르친, 제가 읽어도 머리가 지긋지긋, 골이 지근지근 아플 정도입니다. 뭐 얼마나, 그게 왜냐하면 바라문교의 교학적 체계에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 그 시대는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 이론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대성불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행운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대성불교가 인도라는 토양을 벗어나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중국화해서 중국적 불교로 바뀐 게 선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불교도 또 보면 뭡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신행운동이 강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굉장히 교학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대성불교 이론은 뭐 정말 탄탄하죠. 그렇게 해서 그 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본래 정신을 좀 돌아가자. 이게 이제 선종입니다. 그게 이제 그 뭐예요? 교회 별전. 부처님이 말씀해가지고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뭡니까?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까지 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 별전입니다. 부처님이 문자화 시키지 않고 경전 밖에서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 아까 말씀드린 이심전심. 교회 별전.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그 외에 부처님의 가르침. 물론 문자로 말할 것도 없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그 부처의 본래 마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가 선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전혀 새로운 사상가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달마대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두보병스님. 그 다음에 정말 선종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토대를 잡은 분이 누구냐면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그게 뭐냐? 육조 단경입니다. 대성불교는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담,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상. 이게 대성불교의 사홍선입니다. 그 다음 뭐 나옵니까? 다시 해석하죠. 그 다음에 선종은 뭡니까?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상.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나라고 하는 중생. 뭐 밖에 있는 중생, 대승불교는 다 구제하자. 이게 이제 기본 모토죠.
선종은 뭐예요? 뭐 밖에 있는 중생도 당연히 구제해야 되겠지만 난 구제하다 보니까 내한테 소홀하면 안 된다. 나라고 하는 중생부터 먼저 구제하자. 이게 자성중생 서운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신행의 초점을 갖다가 나한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범지, 뭐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바람을 놓고 번역하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붓다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수행자가 나와가지고 전 인도의 선풍적인 신불교 운동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거죠. 바라문에 대항해가지고. 또 이제 소문이 나니까 가서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는데 우리 또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는 그냥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아무 데나 가면 됐습니다. 그것도 허물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이 뭐 기계가 있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있어 뭘 선물로 준비해 가야 되지? 몇 시에 가야 되지?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냥 머리 안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 이제 바라문의 부처님을 만나러 오면서 이제 꽃을 2개를 한 송이, 2송이를 이제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만나자마자 대뜸하자는 말가 버려라 그러더랍니다. 버려라. 무슨 꽃을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또 버려라 그러더래요. 뭐야? 그래서 빈손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버려라 그럽니다. 뭘 버려야 되지 또? 화두가 되죠. 뭘 버려야 되지? 조조스님은 조금 개구진 데가 있어가지고요.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다시 지고 가거라. 부처님은 그냥 상대방에게 화두를 던지는 걸로 끝났는데 딱 나라 때 이제 오면은 선사들은 아주 역설법의 대가들입니다. 내려놓을 게 없거든. 지고 왔던 거 다시 가져가거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법문 하나하나가 생활 속에서 정말 현실적이고 위트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법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게 이제 선어록류가 이제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꽃밭에서 이제 꽃을 만났습니다. 참 예쁘네. 꽃이 안 예쁜 건 없습니다.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 최한경이라고 하는 선비가 이 선비가 이제 그 총각 때 성균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풋풋할 때 이팔 청춘 16세 때 동네 아가씨를 좋아했던가 봐요. 동네 아가씨가 이제 성이 박씨 집안의 이제 아가씨였습니다. 중국 영화 보면 뭐라 그럽니까? 소저 그러죠. 소저. 아가씨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조금 더 고상하게 하면 낭자. 조금 더 점잖게 낭자. 중국 가면 차 나르는 사람, 뭐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 해주는 사람들 부를 때 소저 그럼 다 통해요. 그런 이제 박소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고향 땅에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성균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갇혀가지고 이제 과거 합격할 거라고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아침에 갑자기 이제 꽃밭에 이제 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향에 두고 어떤 앞집에 이제 순이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지은 시입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쳐다본다. 여기까지는 다 쓸 수 있죠, 여러분도? 그 다음에 명상이나 수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이 색깔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렇죠. 겨울에 나무에 아무것도 없죠. 빈 가지만 있는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또 조금 있으면 꽃이 자기 색깔이 나타나고 엄청나게 예쁘죠. 이것도 뭡니까? 날씨, 온도, 습도, 절기 이런 조건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라도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연기라고 그러죠. 조건의 모임.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연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뭡니까? 태어나는 것도 조건의 모임. 사라지는 것도 조건의 흩어짐. 이게 뭐 연기의 법칙. 그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 하나에 뭡니까? 앞에는 아주 서정적이죠. 꽃이 예쁘네. 참 꽃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꽃은 빨갛다. 이거는 팩트죠. 생명 아닌다 하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나 B라고 하는 사람이나 C라고 하는 사람이 꽃이 빨갛다. 그건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빨간 꽃 참 예쁘네. 뭐? 별로구만. 예쁘다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팩트는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거는 이제 성자와 표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꽃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는 자기의 신념이죠. 자기의 시각이죠. 자기의 관점이죠. 이거는 풀 방법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신념과 신념이 충돌하는 겁니다. 종교 전쟁.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팩트의 영역인가 신념의 영역인가 논쟁할 때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신념의 영역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건 100% 싸움으로 끝나든지 다시는 안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그나마 지금 있는 관계라도 지금 있는 인간관계라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또 이제 인생을 뒤로 이제 돌아보는 나이가 되니까 다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라.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식으로 이해할게. 요래되죠.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에 대한 문제냐, 신념에 대한 문제냐, 요거 정확하게 먼저 구별을 했을 때 쓸데없는 논쟁이나 싸움이 안 벌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최한경이라는 총각도 아이고 뭐 고향에 두고 온 고향처녀 생각하면서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꽃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사람은 성균관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관리로 배출해야 되겠죠. 아주 깊잖아요. 그렇게 해서 꽃 한 송이를 두고도 연기의 법칙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 보면 뒤에 뭡니까? 해해 미색 운하의 뒤에 구절입니다. 해는 그 어조사 해자예요. 둘 다 해석 안 해줘도 됩니다. 미색 아름다운 색깔을 운하 어디에서 어떻게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운하는 우리 건강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죠. 또 어느 할 일 없는 스님이 그거 한번 조사해봤대요. 도대체 의운하라는 말 몇 번 나오는 거. 건강에 책 한 권에 30번 나오더랍니다. 소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의운하. 소보리가 질문만 하면 부처님이 그 답변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네 생각은 어떤데? 환장합니다. 몰라서 묻는데 소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거기에 의운하가 나와요. 네 생각은 어떠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논리학에서는 질문에는 답변을 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질문에다가 질문으로 답변한다. 질문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질문을 질문으로 답변하는 경우 많죠. 살다가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게 명답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장 건강경 한 권 안에서 수보리한테 네 생각은 어떤데? 의운하오. 그게 30번 나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뭐죠? 어버이 노래, 그 우리 보면 은중명 이야기죠. 조관우 씨 노래, 꽃밭에서라는 노래 알죠? 정훈이라는 분이 처음 불렀나? 이 시의 전문이에요. 제가 이제 두 개만 인용해가 왔는데 이 시의 전문입니다. 의외로 그런 거 많아요.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요? 봉선사에서 이제 스님, 그 국악팀이 이제 그 박보모 씨가 지휘하는 국악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작곡가들은 많대요. 작사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사 좀 할 만한 분들한테 이제 작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내거는 이거 작사라는 게 뭡니까? 34, 34, 34, 34, 34, 44, 43, 43, 44 글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중인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100번 잘 써봐야 앞에 쓴 사람보다 더 잘 쓸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조관우와 정훈이가 이 최한경 거사보다 노랫말 가사를 더 잘 쓸 수도 있겠지만 그 가사가 이제 괜찮은 거죠.
가지고 와서 쓰는 방법을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시 좀 멋있는 거. 그것을 이제 몇 개를 골라왔죠. 그래 이제 3, 4, 3, 4 이제 맞추는 거, 윤문은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숙제를 이제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야기죠. 이게 뭐 당나라 때 시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시가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이게 뭡니까? 명품이 왜 좋은 겁니까? 명곡이 왜 좋은 겁니까? 명작이 왜 좋은 겁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한 편을 쓰더라도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한 곡을 쓰더라도 이런 곡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날 우리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책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한 이야기도 다 요 책 수유 양수리 이야기도 그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가운데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제 매화죠. 그런데 매화는 심심하죠. 지금 사람들 매화 보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왜? 워낙 겨울에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서 좋은 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국 꽃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 꽃이 다 와가 있습니다. 굳이 봄에 매화 안 기다려도 뭐 꽃천지에서 시간만 좀 내면은 뭐 진짜 꽃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니네 할 것 없이.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고 겨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아니면은 바람 아니면은 흙먼지 날리는 황토. 그럼 그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매화죠. 그러니까 매화에 대한 시가요 엄청 많아요. 그러고 뭐 좀 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매화를 안 좋아하면 이건 선비가 또 아니야. 매화를 안 그리면 이거 화가가 아니야. 매화를 노래 안 하면 이거는 가수가 아니야. 매화의 끝판왕 태계 이황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그냥 뭐 화분을 하나 가지고 오신데 화분을 굉장히 아꼈어요. 매화 화분이에요. 뭐 그 안에 또 스토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생략하고요. 저 매화에 물 잘 주거라. 이게 돌아가시면서 한 열반송입니다. 제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야, 매화에 물이나 잘 줘. 이게 열반송이에요. 그런데 매화는 이제 심심하니까 일반 서민들은 뭐예요? 매화 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 저기, 뭐 하동에 매화밭, 뭐 원동에 매화밭, 매화를 이렇게 매실 한다고 많이 키우지만 매화는 그 본래 많이 있는 꽃이 아닙니다. 딱 한 그루 있어야 됩니다. 한 그루 한 가지 일집에 이걸 이제 최고로 치는 거죠. 그건 꽃놀이 대상이 아닙니다. 봄이 처음 왔을 때 가서 거하게 바라보면서 뭐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꽃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꽃은 뭐야? 도화꽃이죠. 복숭아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일반 대중들은 그렇죠. 꽃이 그 매화 보고 감동하면 이거 나이 좀 들어가지고 정말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 매화 봐봐야 감동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화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식당을 하거나 무슨 찻집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포스가 있죠. 손님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을 뭐라 그럽니까? 주인께서 도화살이 있어서 탤런트들 한번 지금은요 특별한 경우 빼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한강에 나가서 떠들어봐야 며칠 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오면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누구? 오직 가수. 음악을 잘하는 사람. 뭐 체육관 하나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만 명이 그냥 모여듭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사주하는 사람들. 도화살이 아주 많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조금 조선시대 아주 시대가 근엄할 때에는 약간 해픈 사람, 아무한테나 실실 웃는 사람,
웃음이 예쁜 사람 이래가지고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인데 시대가 이제 개방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개성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좋은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사람을 상대방을 끄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또 옛날 사람들은 또 도화, 복숭아 꽃이 이렇게 많이 핀 것을 갖다가 아주 이상적인 세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도화원이라고 그러죠. 도화원. 거기에도 뭐 조금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한 그 사람이 산에 이렇게 물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잊어버리죠. 그 길을 잊어버리는데 물길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서 계속 도화꽃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을 뚫고 들어갔더니 아니 완전히 뭐 그냥 무릉도원을 이제 아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상세계 이해할 때 이제 도화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꽃을 따라 복사꽃 아득히 흘러가는데 동굴을 통과했죠. 별천지가 있으니 인간 세계가 아니구나. 별유천지, 별천지라는 말 많이 쓰죠. 환락가에 가면 많이 붙여놨죠. 별천지. 이 원어가 이겁니다. 별유천지, 별다른 천지가 있으니 별다른 인간 세계가 아닌 별다른 하늘과 땅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인간 세계가 아니로다. 비인간 그렇죠. 인간 세계가 아니로다. 이게 이제 출발이 이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그다음 뭐 무릉도원에 대한 이제 시들은 굉장히 많고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해서 이태백이의 시에도 이 무릉도원이 나오고요. 도연명의 시에도 나오고요. 최초로 이 무릉도원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들은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화원기입니다. 도화원기 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도화꽃이 피는 내물을 따라서 동굴을 통과했더니 그 안에 도화꽃이 가득 핀 이상세계 별천지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도연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떠내려오는 전설을 도연명이가 문자화한 거죠. 최초로 문자화한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이거 안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삼국지를 3번 읽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은 이제 남자들끼리 만나면 지금 애들은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저 연배나 저 위에나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도 대화하지 말아라. 왜? 뒤통수 친다. 딱 3번가요. 아니 무궁무진한 삶의 지혜가 들어있으니까요. 무궁무진한 삶.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유비, 장비, 간호가 만나서 도원 결의하는 부분이 나오죠. 또 그 바로 앞에는 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유비가 차 장사한테 어머니한테 차를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보면 차의 역사도 꽤 오래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백성이 도탄에 빠진 세계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 맹세를 했는데 왜 복숭아밭에서 맹세를 했을까? 우리가 이 도화원 같은 이상세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바탕에 깔려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복숭아밭에서 도화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아주 결의하는 비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결의하노라. 그사들 모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야 너무 자기 개인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의형제 맺으면 이 얘기 꼭 해요. 야, 내하고 태어난 날도 다르고 내하고 성도 다르지만 우리 이제부터 한 형제다. 가능하면 죽는 것도 같이 죽자. 이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게 시조가 삼국지의 유비장부 간우가 복숭아밭에서 깨달은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무릉이라는 글자가 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동해에 가면 그 사마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계곡 이름이 무릉계곡입니다. 제가 봐도 한국에서 빠지지 않는 계곡 중에 하나죠. 계곡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사람의 접근을 갖다가 좀 이렇게 금지구역이 참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동해시에서 관광객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다 이제 그 길 험한 데다가 데크를 다 깔아줘요.
그래가 지금은 이제 좀 상당히 보기 좋게 됐고요. 예. 해인사에 가면 그 입구가 무릉계입니다. 무릉계곡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뭐 다 개발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한적한 시골이었는데 가야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입구를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입구가 뭐냐면 멱도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멱도원. 멱도원이 뭐냐? 차절 멱자거든요. 예, 무릉도원을 갖다가 찾아가는 길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야산 입구를 갖다가 멱도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는데 거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 축화천 그랬습니다. 그 쫓을 축자죠. 꽃이 떠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쫓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무릉 계곡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령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산 계곡 입구도 무릉도원처럼 생각을 했고요. 그 계곡은 이름부터 홍유동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야? 봄에 진달래 빨간 꽃들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갖다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유계곡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을에는 뭐 빨간 단풍이 또 막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에 꽃잎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면 또 뭡니까? 이야, 참, 꽃이 떨어지니까 참으로 무상하구나. 야, 찰나의 아름다움이, 찰나의 미학이 이런 곳에 있구나. 다 이제 느끼게 해주죠. 일본의 유명한 벚꽃 경치 중에서 유명한 하나가 뭡니까? 물 위에 벚꽃잎이 덮여가지고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경한다고, 거기 또 뗏목을 띄워요. 또 구경한다고 봄마다 또 관광객이 몰려오죠. 그게 뭐예요? 찰나의 미학이죠. 1년 내내 사시사철 벚꽃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 뭐 굳이 그 찰나의 그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별천지 그러는데 별천지는 별천지가 별게 아니고 꽃이 가득하게 피어 있는 것은 다 별천지인 거예요. 특히 별천지 가운데서 지금 가장 봄에 인기 있는 꽃이 벚꽃이죠. 한국 뭐 시하고 중국 시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찾아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매화씨는 엄청 많아요. 중국에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에도 매화씨는 엄청 많고 벚꽃이가 한 편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벚꽃이는 뭐예요? 일본에서는 벚꽃이가 압도적으로 많죠. 처음에 우리 이제 꽃 구경 가는 것 같아. 일본말로 이제 꽃 화자에다가 볼견자 그래가지고 화견인데 일본말로 하면 하나미라고 그럽니다. 꽃 보러 가는 걸. 하나미. 처음에는 매화 보러 가는 게 하나미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벚꽃 보러 가는 게 이제 하나미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벚꽃이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오늘 벚꽃이 가운데서 이게 정말 참 불교의 연기의 법칙과 불의의 도리와 중도의 이치를 갖다가 가장 잘 드러낸 벚꽃시를 하나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책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202페이지에도 이 시가 나오고 있고요. 222페이지에도 이 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각각 쓴다고 썼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같은 시입니다. 한 편은 네 개 다, 또 한 편은 그 중에서 2개만 잘라가지고 쓴 시였습니다. 책은 이미 나왔고, 그것도 우리 사무실에 종무원이 책을 아주 열심히 보는, 선생님 2편이 같은 내용이던데요? 내용도 같습니까? 내용은 다르던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이 시입니다. 높고 낮은 가지에 저만 다 분홍빛으로 가득 피더니, 높고 낮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꽃이 안 피고 낮은 가지에 있다고 해서 꽃이 안 피는 게 아니죠. 높고 낮음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동시에 같이 꽃이 피죠. 그래서 고저 양변이죠. 그러니까 양쪽 소매가 흩날리니 봄바람이구나. 뭐 지금은 뭐 소매 흩날릴 일이 없죠. 소매가 좁으니까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선생님들은 꽃 피면은 꽃 안 피더라도 성복도 입고 있으면 이 사이에 바람이 솔솔 들어가요. 봄이 왔구나. 봄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정말 느껴지죠. 그래요. 지금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수는 서양 인사법이죠. 동양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소매를 잡습니다. 소매를 부여잡습니다. 반가워. 박수보다는 훨씬 품이지 않나? 예, 아우, 반가워.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동양 인사법은 옷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 없어지고, 서양 인사법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요. 얼마나 웃기느냐? 뭐 웃긴다고 그러면 안 되겠네. 스님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방바닥에서 큰절을 합니다. 큰절도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아있어요. 어디 다 큰절 안 하는데. 예. 다른 종교인, 그 다음에 우리 유교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이제 그 사람들만 이제 절 조금 남아있고요. 거의 없어졌어요. 절하고 유교에서 유교 공부하는 사람들,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제 큰절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그 다음에 또 더 재밌습니다. 실컷 큰절 하고 일어나서 반갑다고 악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대세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구나. 예. 큰절 마고 나니까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반갑기는 한데. 양쪽 소매가 흩날리는 봄바라구나. 봄바라는 뭡니까? 오른쪽 소매라고 해서 왼쪽 소매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죠. 오른쪽에도 똑같이 불어주고 왼쪽에도 똑같이 불어주고. 뭡니까? 오른쪽 소매와 왼쪽 소매, 좌우죠. 이것도 불이죠. 봄바람은 오른쪽 소매이든지 왼쪽 소매이든지 차별하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뭡니까? 고저, 벚꽃은 높은 데 있는 가지와 낮은 데 있는 가지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같이 피는구나. 물론 뭐 높은 데 있으면 조금 온도차가 있으니까 늦게 필 수는 있지만, 다 피는 거죠. 이 두 마디 안에 뭡니까? 상하라고 하는 불이, 좌우라고 하는 불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뭐 바로 중도죠. 그냥 보면은, 그냥 서정시입니다. 벚꽃이 높은 가지, 낮은 가지 가리지 않고 꽃이 피고, 봄바람은 오른쪽 소매와 왼쪽 소매를 가지 않고 불어오고, 서정적인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변, 불이, 중도의 이치가 그 한 두 행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되니까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일단의 설의, 그게 뭐예요? 우리 불교가 뭡니까? 중도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거죠. 중도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게 뭐냐? 그게 설의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달마타 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죠. 이거 뭐예요? 불교의 기본적인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 말입니다. 불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 조금 먼저 바뀌어가지고, 무엇을 불법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 대의입니까?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설의이냐? 이건 선종적 표현이고요. 일반적인 표현은 뭐냐? 어떤 것이 불교의 적적 대의입니까? 어떤 것이 불교의 요지입니까? 어떤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까? 네, 당연하죠. 연기, 중도. 그래서 우리가 연기, 중도,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와 중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야, 멋있는 서정신에 벚꽃 참 잘 어울렸다, 야. 봄바람에 살랑살랑 불고, 벚꽃 나무에 높은 가지, 나쁜 가지 할 것이 꽃이 꽉 피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우리 길상사 불교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길상사 불교대학에 나가서 원철 스님한테 선종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자기는 안 내나 똑같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 다음 이제 질 때입니다. 벚꽃은 뭡니까? 피면서 지죠. 떨어지는 게 또 너무 멋있죠.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필 때 확 피고, 질 때 확 지고,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요새. 뭐, 1년 배롱나무 같이 여름 내내 또 피가 있으면 그것도 또 인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뭐, 잠시 뭐, 일주일 피었다가 한 달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은 시선에 집중을 못 받는 거죠. 벚꽃처럼 확 피었다가 확 질 때. 지는 관계에 대한 얘기죠. 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파리가 같은 방향으로 안 가죠. 한 이파리는 동쪽으로, 한 꽃 이파리는 서쪽으로. 그것도 동서가 나오죠. 이 안에 상하가 나오고, 좌우가 나오고, 또 동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연기의 법칙, 중도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불이더라, 둘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아주 재미있어요. 불광요원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중국 스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는 복고시가 없다고 그랬죠. 스님이 복고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국적이 중국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것도 제가 또 돋보기를 또 대놓고 이제 한번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은 중국 절강성입니다. 절강성하고 강소성은 중국의 강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물자가 풍요롭고 가장 온도가 온화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기후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절입니다. 거기 출신인데 그 무중사범이라고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일본 스님들이 이쪽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공부하러. 일본 스님하고 같이 하려니까 화두를 전해주려니까 중국말만 갖고는 곤란하잖아요. 제가 요새 또 잘 보는 뭐 이런 프로 이야기해도 되나? 수도승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MBN에서 나오는 그 한일 그 가수가 나오죠. 노래 부르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유심히 봐요. 어쨌든 간에 가까이 있는 나라고 이 두 관계가 극복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 평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양변을 이제 같이 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문화가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하겠구나. 일본 스님들이 무중사범 밑에서 참선을 공부하겠다니까 중국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우게 되고 일본어를 배우게 되고 일본 스님은 중국어를 배우게 되고 중국 스님은 일본어를 배우게 되고 바로 뭡니까? 그 도량 자체가 불이의 현장이죠. 중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지 않았고 중국 스님과 일본 스님을 갖다 구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송나라가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런데 원나라 불교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티베트 불교죠. 밀교죠. 같은 불교지만 가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선종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치자 자수자오입니다. 그런데 밀교는 뭡니까? 다 다란이죠. 다란이의 주문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종 스님들은 자기 정체성 문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일본에 유학 왔던 스님들이 야 그럼 우리나라 가자. 여러분 종교인도 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일본으로 다 건너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불광요원이라고 하는 스님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3년, 8년 동안이죠. 8년 동안 열심히 선불교를 선종을 지도하고 일본 선종을 갖다가 중국 선종을 일본에 다 전달이 되게 되는 처음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유학을 왔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현지인이 최고죠. 주방장이 현지인이래. 그 식당 미어 터집니다. 인도 음식을 한국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인도 현지인 주방장이 와서 인도 음식을 만드는데 그러면 다 가보죠. 뭔가 달라도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중국 선종을 직접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광선사 어록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중국 진여사 자기가 살던 중국에 있는 절, 일본에 있는 절 이 법문을 다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이미 뭐예요? 글로벌 법문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 제자 중에서 뭐 여러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뭐 있었겠죠. 그 가운데 우리 대중한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철룡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일본 교토의 그 뭐죠? 도개체고 도월교 있는데 그 일본 교토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 대나무 숲도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한데 그 안에 이제 철룡사라고 할 절인데 거기 가면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 만드는 사람이 이 스님 제자예요. 한문으로는 몽창 소석이라고 하는 분이죠. 정원을 갖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선방 안에 다 정원이 있어요. 무슨 정원? 돌과 모래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 이거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다 세계문화유산이에요. 돌하고 모래 보면서 무슨 망상이 일으키겠습니까? 꽃이 피면 뭡니까? 봄이 왔구나. 너무 설렌다. 앞집에 순이 잘 있을까? 안 되는 거죠. 아무 생각을 못 일으키게. 딱 돌하고 모래만 가지고 선방 안에다 정원을 만들는 거예요. 이거 일본 교토에 가면은 그건 이제 고산수 정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정원들이 그게 다 또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거 보러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정원 우리 뭐 한국에서도 저기 산청에 가면 수선사라고 하는 TV에 몇 번 나온 절이죠. 그 선생님 30년 동안 그 정원만 갖고 있대요. 송화사 스님입니다. 혈호 스님 제자입니다. 가면 맨날 일만 하고 있어. 장화 이만큼 신고. 정진은 새벽에만.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아침 먹을 때까지 하고 이제 하루 종일 풀 뽑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죠. 세월이 지나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전부 정원 보러 오는 거예요. 정원 보러 정원이 저리네. 저기 법당이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새는 뭡니까? 보여주는 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절도 조경에 신경 안 쓰면 사람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 길상사 압도적인 서울 시내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왜? 산을 끼고 있잖아요. 계곡을 끼고 있고 정원이 좋고 그냥 오는 거예요. 뭐 불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원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량을 잘 가꾸려고 그러면 수선사가 아주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고찰들은요. 차경이라고 그래요. 경치를 빌려오는 거죠. 안에는 뭐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주변 경치가 너무 좋죠. 나무 경치 내가 다 빌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고단위의 방법이죠. 내가 할 거 없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보고 즐기는 거죠. 그 빌릴 차자입니다. 차경, 경치를 빌려오는 거죠. 우리 명찰들이 다 모여 차경의 정원이죠. 일본은 그 안에서 아기자기 오밀조밀하게 갖고 오는 거고요. 청주에 그 마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 지내는 자 도반 중에 한 명인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저녁 늦게 했는데도. 그래서 아침에 전화 와서 밤에 뭐 했어? 수국이 말라 죽을래 가지고 내가 저녁 내내 물 줬어. 그 목수국은 물을 엄청 먹어야 된대요. 비가 안 오니까 저녁 내내 그 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정원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환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정원을 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유명한 뭐 많은 절들이 있지만 그 정원 보러 그렇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또 신심이 나가지고 또 열심히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정원도 교화의 훌륭한 수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꽃을 잘 갖고 오면 일본도 절도 절이지만 정원 보러 가요. 일본 그 교토에 묘심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 안에도 조그마한 암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암자 가운데 그 태장원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습니다. 문거를 잠그고 돈 받고 입장을 시켜줘요. 봄에 광고가 뭐냐? 딱 벚꽃 하나예요, 포스트에. 그 벚꽃 하나 보러 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1년에 전 일본에서, 심지어 동아시아 전체에서 딱 그 시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또 정원을 잘 갖고 놓으면은 그것이 또 도량도 물론 장엄하지만 사람들 하여금 신심을 일으켜가고 또 그 신심을 일으킨 신심이 다시 불교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당도 잘 가꿔야 되죠. 당연히 잘 가꿔야 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주변 조경도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설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꽃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이것도 또 뭡니까? 야외 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도량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산사들이 결국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자랑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환경, 차경이죠. 일본은 내부에 정원이 이뻐서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우리는 밖에 있는 경치를 갖다가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문화유산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은 또 꽃을 통해서 많은 법을 전달해 주고자 한 분들의 이야기 그것들을 통해서 연계의 법칙 꽃이 왜 핍니까? 조건의 모임입니다. 꽃이 왜 집니까? 조건의 흩어짐입니다. 그 다음에 시 하나하나 속에서 상가하, 동가서, 좌와우 이것을 갖다가 동시에 가르쳐주는 그런 시들을 통해서 불의와 중도와 연계의 법칙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서 나무 한 송 한 그루도 봐주시고 꽃 하나도 봐주시면은 내 마음의 신경에 엄청난
경계의 변화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